그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성준,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법정 뒤편에서 70대 할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5억 원을 날릴 뻔했던 할머니가 사기꾼들을 모두 감옥에 보낸 날이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의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퍼질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이순희입니다. 올해 72이고요. 서울 노원구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가 미국에서 가족과 살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살았습니다. 37년간 아이들을 가르치고 2년 전 정년퇴직을 했지요. 퇴직금은 5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월세로 살면서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고민이 많았지요. 은행 이자는 너무 낮았고 주식은 무서웠고 부동산은 잘 몰랐습니다. 그때 아들이 미국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그 돈으로 전세 들어가세요. 월세 내는 것보다 낫잖아요. 전세? 엄마가 잘 모르는데. 요즘 전세가 안전해요. 보증금도 다 돌려받고. 걱정 마세요. 아들 말을 듣고 전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몇 군데 다녔지요. 그러다 만난 사람이 바로 김성준 중개사였습니다. 2022년 3월 15일. 노원구에 있는 믿음부동산이라는 간판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지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전세 알아보러 왔는데요. 아, 전세요?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5억 정도요. 김성준 중개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5억이요? 좋은 물건 있습니다. 딱 맞는 집이 하나 있어요. 그는 컴퓨터를 켜더니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이 집이요. 방 3개에 화장실 2개. 84이에요. 위치도 역세권이고 학군도 좋고. 얼마예요? 전세 5억입니다. 딱 어르신 예산이네요.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깔끔해 보였지요. 근데 집주인은 어떤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40대 사업하시는 분인데 사업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전세 노는 거예요. 대출은 없나요? 김성준이 손을 펄럭이며 말했습니다. 대출요? 전혀 없습니다. 깨끗한 집이에요. 정말요? 네, 제가 확인했어요. 등기부등본도 깨끗하고요.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럼 집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지금 바로 가시겠어요? 30분 후 저는 그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15층짜리 아파트의 7층이었지요. 집주인 박민수 씨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집안은 정말 깔끔했습니다. 가구도 새 것 같았고 벽지도 깨끗했지요. 집이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새로 인테리어 했어요. 왜 전세를 놓으시는 거예요? 아, 제가 사업 때문에 부산으로 내려가야 해서요. 가족들도 다 같이 가거든요. 박민수는 그럴듯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방도 넓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베란다 뷰도 좋았지요. 마음에 드세요? 김성준 중개사가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계약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5억이라는 큰 돈이었으니까요. 근데 정말 대출 없는 거 맞죠? 김성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장담합니다. 이 집 대출 없어요. 등기부등본 확인했고요. 깨끗합니다. 그럼 등기부등본 보여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김성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지요. 저는 잘 몰랐지만 빨간 글씨가 없는 게 깨끗하다는 뜻이라고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보세요. 깨끗하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네요. 어르신, 이런 집 흔치 않아요. 지금 안 하시면 다른 분이 가져갈 거예요. 김성준의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알겠어요. 계약할게요. 그렇게 저는 5억 원짜리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일주일 후 이사를 했습니다. 짐도 많지 않았지요. 혼자 사니까 간단했습니다. 새 집은 정말 좋았습니다. 넓고 깨끗하고 햇빛도 잘 들었지요. 이웃들도 친절했습니다. 특히 옆집 아주머니는 자주 반찬을 나눠주었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시니까 이거 드세요. 고맙습니다.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어르신 전세로 오셨어요? 네, 5억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아주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5억이요? 네, 왜요? 어르신. 이 집 주인이 빚이 많다는 소문 들었는데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빚이요? 네, 저도 확실하진 않은데 아래층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번 집주인이 대출받고 이것저것 문제가 많았다고. 그런데 중개사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중개사 말은 믿으면 안 돼요. 수수료 받으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사기를 당한 걸까? 아니야, 등기부등본도 확인했잖아.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구청에 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보기 위해서였지요. 창구 직원에게 주소를 말하고 등기부등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펼쳐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9억 원. 채무자 박민수.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6억 원. 채무자 박민수. 총 15억 원의 대출이 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낸 전세금 5억을 합치면 20억. 하지만 이 집의 시세는 겨우 18억이었습니다. 전형적인 깡통 전세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5억이 순식간에 날아갈 위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지만 현관문을 열 수가 없었지요. 이 집이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경매로 넘어가면 저는 쫓겨날 운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믿음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김성준 중개사는 여전히 화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집은 마음에 드세요? 김 중개사님 이거 보세요. 저는 새로 뽑은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습니다. 김성준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요. 이게 뭔가요? 이 집에 대출이 15억 있다고요. 깨끗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게. 제가 5억을 날릴 뻔했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김성준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일단 진정하세요. 밖에서 이러시면. 진정하라고요? 제 평생 모은 돈이 날아가는데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일단 앉으세요. 김성준이 저를 상담실로 끌고 갔습니다. 문을 닫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어르신, 제가 실수했어요. 실수요? 등기부를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제 5억이 날아가는데 죄송하다고 끝나는 겁니까? 김성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그래도 아직 계약 취소 기간은 안 지났잖아요. 취소요? 네, 계약금 돌려받고 나오세요. 그럼 이사 비용은요? 제가 드린 돈은요? 그건 제가 어떻게... 김성준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제 분노가 끌어올랐지요. 김 중개사님, 당신이 깨끗하다고 했잖아요. 대출 없다고 했잖아요. 그건 제가 실수한 거고요. 실수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때 김성준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어르신, 그래도 계약서에 도장 찍으신 건 어르신이잖아요. 제가 억지로 찍으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어르신도 스스로 확인하셨어야죠. 등기부등본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가짜였잖아요. 가짜요? 증거 있어요? 김성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보여준 등기부등본이 조작된 건지 아니면 제가 제대로 안 본 건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어르신, 이제 그만 가보세요. 저도 바쁘거든요. 김성준이 저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저는 분을 사귀며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김성준이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가 없었지요.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가서 녹음을 하면 어떨까? 저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간단했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다시 믿음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녹음기를 켜둔 채로요. 김성준은 제가 또 오자 짜증을 냈습니다. 어르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김 중개사님, 저 정말 억울해요.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세요. 뭘 더 이야기해요? 이 집 정말 대출 없다고 하셨잖아요. 깨끗하다고. 그건 제가 실수한 거라니까요. 그럼 처음에 보여주신 등기부등본은 뭐예요? 김성준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건 옛날 거였나 봐요. 옛날 거요? 그럼 확인도 안 하고 계약을 시킨 거예요? 어르신, 그러니까 제 실수라니까요. 실수면 책임지셔야죠. 제가 뭘 어떻게 책임져요? 김성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르신도 성인이시잖아요. 스스로 판단하셨어야죠. 그럼 중개사는 왜 있는 겁니까? 중개사가 확인해 주는 거 아니에요? 확인은 제가 했죠. 근데 제가 놓친 거고요. 대출 15억을 놓쳐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슬쩍 확인했습니다.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보였지요. 그럼 김 중개사님, 처음에 이 집 깨끗하다고 하신 거 기억하세요? 그랬나요? 네, 분명히 하셨어요. 대출 없는 깨끗한 집이라고. 글쎄요, 제가 그렇게 말했나? 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김성준이 짜증을 냈습니다. 어르신, 이제 그만하세요. 저 정말 바쁘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집주인 박민수 씨, 대출 많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김성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왜 물으세요? 알고 계셨어요? 네. 아니요? 몰랐어요. 정말요? 네, 정말 몰랐어요. 이제 그만 가주세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충분했으니까요. 저는 집주인 박민수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요. 여보세요, 박민수 씨요? 네, 누구세요? 저 이순이에요. 전세 들어온 사람이요. 아,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혹시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요? 무슨 일인데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박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카페에서 박민수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녹음기를 켰지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박민수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이 집에 대출이 15억 있는 거 맞죠? 박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숨기지 마세요. 등기부등본 다시 떼봤어요. 박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알고 계셨어요? 네. 그럼 왜 말 안 하셨어요? 제가 사업이 망해서 빚이 너무 많았어요. 박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15억 대출 있는 집에 5억 전세를 받는 게 사기가 아니면 뭐예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그게 제 잘못인가요? 박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민수 씨, 이 집 곧 경매 넘어가죠? 네. 그럼 제 보증금은요? 할머니, 제가 돈 생기면 드릴게요. 언제요? 그건 없는 거죠? 돈 없는 거죠?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박민수 씨, 중개사 김성준이랑 짜고 하신 거예요? 네. 김성준이 이 집 대출 많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박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요? 네, 제가 말했어요. 대출이 많으니까 전세 구하기 어렵다고. 근데 김성준이 그랬어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이었습니다. 그럼 김성준이 일부러 속인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수수료 많이 준다고 했거든요. 얼마나요? 보통 0.4%인데 1% 줬어요. 500만 원이요. 저는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김성준과 박민수가 짜고 저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들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수사과 형사님께 모든 걸 설명했지요. 할머니, 이게 사기죄로 성립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요. 녹음 파일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들려드렸습니다. 김성준이 실수했다고 말하는 부분, 박민수가 김성준이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부분.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소하시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김성준과 박민수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 모두 경찰서에 소환되었지요. 김성준은 발뺌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실수한 거예요. 하지만 박민수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성준이 알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말했거든요. 대출이 많다고.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자 경찰은 김성준의 계좌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지요. 박민수가 김성준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기록을.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6개월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김성준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검사님이 물었습니다. 대출 없는 깨끗한 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계약하신 겁니까? 네, 중개사를 믿었습니다. 피고인 김성준, 반론 있습니까?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김성준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실수한 겁니다. 일부러 속인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박민수 씨로부터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으셨죠? 그건. 그리고 박민수 씨는 처음부터 대출이 많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성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님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법정에 제 목소리와 김성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이 집 정말 대출 없다고 하셨잖아요. 깨끗하다고. 그건 제가 실수한 거라니까요. 그럼 처음에 보여주신 등기부등본은 뭐예요? 그건 옛날 거였나 봐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박민수도 증인석에 섰지요. 피고인 박민수, 중개사 김성준이 대출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대출이 15억 있다고. 그런데도 전세 계약을 진행했습니까? 네. 제가 돈이 필요했습니다. 박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은 2달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일이 왔지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판사님을 향하고 있었지만 심장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쿵, 쿵, 쿵.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끝나는 걸까? 아니면 또 미끄러지는 걸까? 피고인 김성준. 판사님이 이름을 부르자 김성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몇 달 전 부동산에서 저를 비웃듯 바라보던 그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눈밑은 퀭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얼굴에서 후회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걸렸다는 억울함만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님의 목소리는 감정이 섞이지 않은 아주 차분한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다중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대출 없는 깨끗한 집이라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여 임차인 이순희로 하여금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래. 그 말이었어.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판사님은 판결문을 넘기며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이용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판단된다.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김성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집주인 박민수로부터 통상적인 중개 수수료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그 순간 김성준의 고개가 푹 떨어졌습니다. 마치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사람처럼. 이는 본건 계약이 단순 중개가 아닌 사기 행위에 대한 대가였음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숨을 참고 있었는지 판사님의 문장이 끝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판사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판결문을 다시 한 장 넘겼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제게는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발, 여기까지 왔는데? 이에 법원은 판사님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피고인 김성준에게 사기죄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징역 3년? 누군가 제 뒤에서 작게 와하고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기쁨이 한 박자 늦게 밀려왔습니다. 판사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박민수. 박민수는 증인석에 섰을 때와 달리 이미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피고인은 다중 채무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판사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 박민수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는지 이를 악물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박민수에게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 그 순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까 봐서가 아니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판사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친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쾅! 그 소리가 제 지난 2년을 덮는 마침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풀린 것처럼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끝났구나. 정말 끝났구나. 법정 정리가 시작되자 교도관들이 다가왔습니다. 김성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갑을 찼습니다. 그가 끌려가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왜 나만 이렇게 됐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예전의 저였다면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눈을 피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똑바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김성준은 시선을 먼저 피했습니다. 박민수는 끝내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검사님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셨어요. 그 말에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도 무서워서도 아닌 참아온 시간들이 풀리면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5억을 지킨 것만이 아니라 제 인생의 존엄을 지켰다는 걸 비로소 느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순간 밖의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겨울도 아닌데 손끝이 시렸습니다. 아마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서였을 겁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검사님이 다시 한번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제 안에서는 아직 모든 게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돈이 바로 돌아오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래도 사기꾼 잡혔잖아요. 이겼으니 됐죠. 하지만 피해자에게 진짜 싸움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똑같은 거실, 똑같은 소파, 똑같이 걸려있는 시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위험한 집이라는 걸. 박민수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집은 결국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앱에 제 집 사진이 올라왔을 때 심장이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경매 예정 물건.
그 글자가 그렇게 차가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가? 또 어디로 가야 하지? 72살의 나이에 다시 짐을 싸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밤에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김성준의 얼굴이 떠올랐고 박민수의 고개 숙인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의심했더라면 왜 그날 바로 계약을 했을까? 수백 번, 수천 번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평생 사람을 믿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이용한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지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판결 후 2달쯤 지났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순희 어르신 맞으시죠? 법원 집행관이었습니다. 박민수 소유 재산에 대한 추징 및 배상 명령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게 제 돈이 돌아온다는 말인가요? 전액은 어렵지만 일부 배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전액은 아니어도 아무것도 못 받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후 몇 달에 걸쳐 절차가 진행됐고 저는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5억 전부는 아니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짐을 싸는 날 벽에 손을 얹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울었더라. 얼마나 혼자 버텼더라.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련은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월세를 선택했습니다. 작고 오래된 빌라였지만 마음은 훨씬 편했습니다. 보증금이 적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밤에 숨이 트였습니다.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하나하나 설명해 줄 때 저는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어르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경로당에서 전세 사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깡통 전세가 그렇게 많다더라. 우리 같은 사람은 알기도 어렵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다들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나자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희 씨, 그 얘기 안 했으면 나도 당할 뻔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부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부 좀 같이 봐주세요. 이 계약서 이상한 거 없나요?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어디를 조심해야 하는지는 이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아직도 사람이 무섭습니다. 너무 친절한 말, 너무 확신에 찬 설명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도 세상엔 김성준만 있는 건 아니지. 검사님, 형사님, 도와준 이웃 아주머니, 경로당 어르신들, 그분들이 있었기에 저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김성준과 박민수가 어디선가 제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있고 저는 제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비록 큰 상처를 입었지만 저는 여전히 제 삶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깡통 전세의 피해자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이용당한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쉽게 당하는 범죄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5억을, 아니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다면 제가 겪은 이 모든 시간은 헛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옵니다. 예전보다 작은 집, 오래된 커튼, 조금은 삐걱거리는 바닥. 하지만 저는 이 집이 좋습니다. 이제는 잠에서 깨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으니까요. 시계를 보니 오전 6시 반.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이미 눈을 떴어도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 괜찮다.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한마디가 제가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그날의 공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경매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의 그 식은땀, 등기부등본을 펼쳤을 때의 손떨림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다만 시간이 주는 건 버틸 힘입니다. 처음엔 하루를 버티는 것도 힘들었고, 그 다음엔 한 달을 버티는 게 목표였고, 지금은 그저 오늘 하루를 조용히 살아내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묻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일을 겪고도 싸우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안 무너지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여전히 마트에서 할인 스티커를 확인하고 반찬은 3가지 이상 하지 않고 전기요금 고지서가 오면 먼저 날짜부터 봅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단 하나. 이제는 무조건 확인합니다. 도장 찍기 전에는 5번 읽고 이해 안 되면 물어보고 불편한 표정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이게 제가 얻은 유일한 교훈이자 가장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가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어르신 전세 알아보신다고 해서요. 좋은 물건 하나 나왔는데요. 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문자로 자료 보내주세요. 등기부등본이랑 확정일자, 선순위 채권 다 포함해서요. 그러면 대부분은 그 다음 말이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허탈한 웃음이 나옵니다. 나도 이제는 만만하지 않구나. 그 사실이 조금은 씁쓸하고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경로당에서, 교회에서, 병원 대기실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친구도 전세금 못 받았대. 아는 분은 아직도 소송 중이래. 그럴 때면 저는 제 이야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나도 당했어요. 근데 끝까지 가니까 길이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누군가의 눈이 조금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절망에서 혹시로 바뀌는 그 눈빛.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이 이야기를 괜히 한 게 아니구나.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할머니의 완벽한 복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복수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저 억울한 채로 사라지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김성준이 감옥에 갔을 때, 박민수가 고개를 숙였을 때 순간 통쾌함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제가 다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웃고, 다시 장을 보고, 다시 사람을 믿어보는 것. 그게 제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설마 내가 당하겠어. 저 사람들은 운이 나빴던 거지. 부디 그 생각을 한 번만 더 의심해 주세요. 사기는 무지한 사람을 노리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을 노립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처럼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 말 한마디에 마음을 여는 사람들. 그러니 제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내일은 동네 친구랑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검진 끝나고 칼국수도 먹을 거고요. 별일 없는 하루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값진지. 저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무너지지 않았고 지금도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